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 당의 보편적 복지 기획단이 작년 6.2 지방선거 이후 구성되어서 전문가의 의견과 여러 번의 정책 토론회를 거쳐서 3+1 정책을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를 당 강령에 명시를 작년 10월달 전당대회에서 했고, 금년 1월 3+1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총 16조 원이 소요된다고 발표하고 나서 이 재원 마련에 대한 당내 의견도 있고 해서 당내 재정 전문가들 또 복지 전문위원들을 대거 참석시키고 외부 전문가들로 하여금 자문위원으로 구성해서 금년 2월 달부터 7월 달까지 외부 연구 영역과 전문가 간담회를 거쳐서 수정하고 보완된 내용을 최근에 복지기획단의 내부 조정을 거쳐서 오늘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발표 내용은 3+1 소요 재원과 재정개혁, 복지개혁, 조세개혁 등 3대 개혁을 통해서 재원 조달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우리가 또 추가로 정책을 수립하려고 하는 일자리 복지와 주거복지 정책에 대해서는 새로이 구성한 보편적 복지 특위, 김용희 서울대 교수님이 위원장으로 있는 보편적 복지 특위에서 보완해서 금년 연말에 발표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고, 당 대표이신 여천학교 대표님의 인사말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 재원 조달 방안을 발표한 자리에 물론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많이 참석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는 만큼 우리 사회는 복지사회로 한 걸음 더 빨리 가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주승용 의원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보편적 복지가 우리 국민적 이슈로 등장하는 것은 작년 6월 2일 지방선거 전후였습니다. 시혜적인 선별 급식이냐 보편적인 무상급식이냐 이런 논란이 있었지만, 이제 8.24 주민투표를 통해서 국민은 이제는 복지고 민생이다 하면서 보편적 복지를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지난 1월에 기획단을 구성한 이래 지금까지 7개월 동안 민주당이 추구하는 보편적 복지국가의 비전과 구체적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노력의 결과 이것이 오늘 발표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보편적 복지기획단의 단장으로서 많은 역할을 해주신 이용석 위원님, 그리고 기획단에 함께 해주신 여러 의원님들, 이 자리에 백재현 의원님도 계시고 박은수 의원님도 계시고 또 주승용 정책위 부의장 계시고 박영선 정책위 의장 계시고 또 김동철 국회의원도 계십니다. 많은 의원들께서 적극 참여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자리를 함께 해주신 황성현 교수님, 우리나라 재정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고 할 수 있고 복지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 전문가들이 황성현 교수님을 비롯해서 많이 참여를 해주셔서 우리가 제시하는 보편적 복지가 재원 조달에서 충분하게 근거가 있고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복지 정책으로 만들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난 8월 24일 국민은 보편적 복지야말로 민생이며 시대의 흐름임을 다시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국민의 명령에 맞춰서 복지국가로 나가느냐, 아니면 국민의 명령에 반해서 토벌국가를 계속 갈 것인가, 이러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에 맞춰서 복지국가를 향해 뚜벅뚜벅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복지는 선별적, 시혜적 복지가 아닌 모든 국민이 누리는 보편적 복지입니다. 일시의 모든 것을 해결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형편에 맞춰서 5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이루자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토건주의와 완전히 결별하고 사람과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물론 부자 감세와 결별도 존재합니다. 승자 독식의 시장 만능주의, 고용이 없는 성장, 사회적 양극화, 재정의 위기만을 시발시키는 부자 감세는 우리의 복지와 결코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토건주의, 부자 감세와 과감히 결별하고 사람과 미래에 대한 투자를 획기적으로 빼나갈 것입니다. 무상급식, 무상교육, 무상의료, 안가부 등록금뿐만 아니라 일자리 복지와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복지국가의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 길에 국민과 역사가 함께할 것으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정책위원장을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그동안 민주당이 추진해왔던 3+1, 그러니까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그리고 반값 등록금에 대한 재원 마련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합니다. 오늘 이 발표는 지속가능한 창조형 민주당의 복지 플랜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2017년까지 조세 부담률을 21.5%로 하고 평균 세입을 33조로 잡은 것이 기존의 지금까지 오늘 발표한 것의 아마 핵심 숫자가 될 것입니다. 3+1을 3+1만 가지면 17조가 필요하지만 여기서 33조로 잡은 것은 앞으로 더 있을 수 있는 일자리 복지와 주거복지 부분에 관한 결론을 아직 낼 수 없었기 때문에 일단 3+1까지만 오늘 발표를 하고 이 3+3와 관련해서는 그 수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편적 복지 기획단은 오늘 3+1까지 발표를 하고 활동을 종료하고 앞으로 3+3, 그러니까 일자리와 주거 부분과 관련해서는 보편적 복지 특위, 김용 위원장님이 주관하는 그 특위에서 연구를 하셔서 올해 말에 발표를 예정으로 활동할 계획이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동안에 이용석 위원님을 비롯한 보편적 복지기획단에서 정말 수고를 많이 해주셨고 오늘의 이 발표를 위해서 회의도 정말 여러 차례 많이 하고 조율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이런 지속가능한 창조형 복지 플랜에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자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그동안 수고해주신 이용석 복지기획단장의 보편적 복지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민주당 보편적 복지 재원 조달 방안을 이런 이제 보고서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이 책자는 100여 페이지에 가깝기 때문에 요약된 보도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시간 나실 때 이 내용, 책자에 있는 내용을 하나하나 의미하시면
제가 볼 때 모르면 몰라도 한 달 동안 쓰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보는 과정에서 의문이 있거나 참고하실 내용이 필요하시면 아무 때나 문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보고서는 민주당 보편적복지기획단에서 그간 내부 연구 영역과 전문가 논의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차기 정권 5년의 보편적복지 청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 보고서는 민주당 보편적복지 특위 의원총회 최고위원회의 의견 수렴을 거쳐서 당의 공식 입장으로 발전될 것입니다. 최종 당론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6.2 지방선거, 금년 4.27 보궐선거, 이번 8.24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거치면서 보편적 복지가 시대의 흐름이고 국민의 요구라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 3+3 보편적 복지 정책이 실시되면 세금이 크게 증가하는 것 아닌가, 빈곤층,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는 것은 아닌가, 재원 뒷받침이 없는 복지 주장은 포퓰리즘이다. 이런 아직도 근거 없는 논란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지속가능한 창조형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민주당의 재원 대책을 밝힘으로써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가 그냥 선거용 포퓰리즘이 아니라 바로 시행될 수 있는 지속가능한 5년 집권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 정책은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적인 보장을 먼저 하고 그 기반 위에서 당면 과제인 저출산 고령화, 사회 양극화, 고용 없는 성장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묘한 핵심 영역, 소위 3+3에 대해서 보편적 지원을 하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보편적 복지 정책 시행을 계기로 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오히려 크게 강화됩니다. 문제는 재원입니다.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 대책을 이번 보고서에서 제시한 것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보편적 복지 재원 조달 방안인데 이 국채 발행이나 새로운 세금 신설을 하지 않고 우선적으로 재정 지출 개혁과 복지 개혁을 통해서 소비성, 중복성, 선심성 예산을 삭감해서 조달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세금으로 조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세금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3대 개혁을 통한 재원 조달 규모는 2013년부터 17년간 5년 평균 33조 원입니다. 이 33조 원 중에는 37%인 12조 3천억 원은 재정개혁을 통해서 조달하고 19%인 6조 4천억 원은 복지개혁을 통해서 조달하고 43%인 14조 3천억 원만 조세개혁을 통해서 조달합니다. 이 33조 원 중에서 17조는 3+1 정책 시행을 하는데 사용을 할 것입니다. 우선 무상급식에 9천억 원, 무상보육에 2조 6천억 원, 무상의료에 8조 6천억 원, 반값 등록금에 4조 8천억 원이 투입될 것입니다. 그럼 평균 33조 원 중에서 17조를 사용하게 되면 나머지 남는 재원이 16조입니다. 이 16조는 저소득,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 지원과 일자리, 주거복지 등 추가복지 수요에 활용할 것입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은 아까 우리 정책위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보편적 복지 특위 김용익 위원장으로 계시는 그 특위에서 위원부에서 가급적 연말까지 후속 대책으로 발표할 것입니다. 이처럼 이번에 충분한 재원 마련 대책이 발표되기 때문에 이제 복지 논쟁은 재원 문제를 떠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철학과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조세 부담률은 어떻게 되느냐? 2017년에 21.5%로 늘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참여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 조세 부담률 21%보다 0.5%포인트 증가한 수준입니다. 이것은 OECD 평균 25.8%보다는 크게 낮은 수준입니다. 지금 현재는 조세 부담률이 몇 프로냐? MB정부에서 과도하게 부자 감세를 함에 따라서 현재는 19.4%입니다. 그러니까 참여정부 마지막 해에 21%였던 것이 19.4%로 떨어진 것이죠. 우리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부자 감세 90조 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숫자만 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거의 한 2% 가까이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GDP가 1년에 한 1,100조 정도 잡으면 1년에 약 22조 정도를 덜 걷는 겁니다. 그걸 5년으로 따지면 100조 가까이 깎은 겁니다. 사회보장 기여금이 포함된 국민 부담률은 지난해 25%에서 2017년에 28.7%로 증가할 것입니다. 그런다 하더라도 OECD 평균 34.8%보다는 크게 낮은 수준입니다. 이렇게 필요한 조세 수입은 새로운 세금을 신설하지 않고 MB정부에서 애곡된 세금을 정상화하고 음성 탈루 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등 이 세정 계획을 통해서 조달하기 때문에 중산 서민의 조세 부담 증가는 최소화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은 아까 33조라고 그랬는데 재정 지출 계획에서 12조 3천억 원, 복지 계획에서 6조 4천억 원, 조세 계획에서 14조 3천억 원을 조달하는데 이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눈에 바로 들어오실 수 있도록 요약을 다시 한번 했는데요. 보편적 복지 재원 연평균 33조 원 확보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 중에 17조 원은 3+1 정책 시행을 위한 데 사용을 하고 나머지 16조 원은 취약계층과 일자리, 주거복지 등에 사용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평균 재원 33조 원은 재정계획을 통해서 37%를 조달하고 복지계획을 통해서 19%를 조달하고 나머지 14.3%만 조세계획을 통해서 조달합니다. 이 다음 내용이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명박 정부는 지난 4년 동안 적자 재정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98조 원의 적자 규모가 되고 그리고 국가 채무도 138조 정도 늘어났는데 우리가 검토하는 바에 의하면 다음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는 2014년부터 균형 재정이 달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금 신설을 통한 증세는 없지만 세금 부담은 현재보다는 늘어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증세 없이 어떻게 복지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증세는 부의세와 같은 새로운 세금 도입을 통한 증세는 없다는 얘기지 세금을 늘리는 증세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조세 부담률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7년에 21%였던 것이 작년에 19.4%로 떨어졌는데 이걸 참여정부 수준인 21.5%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사회보장 기여금을 포함한 국민 부담률은 지난해 25%에서 28.7%로 증가합니다. 그러면 과연 2017년에 21.5%가 높느냐 낮느냐 문제인데요. MB정부가 분단 국가로서 안보비 부담과 저출산 고령화,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정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세 부담률을 19%대로 떨어뜨린 것은 이것은 정부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것입니다. 이렇게 낮은 조세 부담률을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보다 더 포퓰리즘은 없습니다. 어떻게 정부가 조세 부담률을 낮추면서 빚을 내가지고 부유층 대기업에 대한 세금을 깎는 것보다 더 포퓰리즘이 있겠습니까? 좀 속도를 내겠습니다. 민주당의 복지국가 구상입니다. 복지 모델은 창조형 복지국가입니다. 정책 방향은 보편적 복지입니다. 이 정책 방향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 대안은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3 영역에 대해서는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추구하는 창조형 복지국가는 어떤 국가냐? 복지 선진국들의 모델을 그대로 베껴온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감정과 여건에 맞는 우리 고유의 지속 가능한 복지 모델입니다. 왜 창조형으로라고 붙였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창조형 복지국가에서는 경제 주체들의 창의와 도전, 변화와 혁신이 일상화되기 때문에 국가 경쟁력과 국민 행복 지수를 동시에 제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장과 복지의 두 바퀴를 토대로 해서 경쟁과 공존의 문화가 만들어져 한편에서는 성장 잠재력이 확충되고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 사회의 갈등과 반목을 치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제 복지정책의 기조와 방향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주의지만 재정 건전성 확보와 우리 사회의 정의감에 부응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는 선택주의도 병행할 것입니다. 이것을 학자들은 선택적 보편주의라고 부릅니다.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정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약계층에게는 집중적인 지원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의 기본 입장은 저소득층, 장애인, 실업자, 노인, 고아 이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3+3 정책보다 우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자 감소를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의 몫을 빼앗는 한나라당식의 부자 복지와는 엄연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는 화합 정책이고 성장 정책이고 일자리 정책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선거용 홍보 정책이 아니고 국가 운영의 좌표와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본 철학이고 국가의 역할을 대전환하자는 것입니다. 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 자살률 세계 최고, 날로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 고용 없는 성장 등은 지금까지와 같은 선택적 복지 정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제 그 해답을 보편적 복지에서 찾아야 됩니다. 이 보편적 복지는 성장 만능의 토공국가에서 국민의 인권과 삶의 질을 중시하는 복지국가로의 대전환을 의미합니다. 대적 충격과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국민들에게 재도전의 기회를 주는 사회의 집단 안정장치입니다. 선면적 복지에 비해서 내수 촉진 효과가 뛰어나고 노동의 질 제고와 노동 공급을 늘려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선별적 복지보다 부의 분배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사회적 지속 가능성을 약화시키는 양극화와 저출산 고령화에 효과적으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재정 건전성, 사회 정의, 국민 공감대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3+3 정책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3+3 정책은 재정 건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 재정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과 조세 부담을 급격하게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택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재정 건전성이 훼손될 거다, 세금 폭탄이 나올 것이다 하는 것은 전혀 근거 없는 내용입니다. 이 제약 조건을 일탈하게 되면 복지 지출이 오히려 국가 발전에 독이 되고 국민의 동의를 얻기 어려워 시행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을 했습니다. 민주당의 3+ 보편적 복지 정책의 목표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은 금년이 이제 기원이 돼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는 것입니다. 물론 학교별로 재원 사정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무상보육의 경우에는 2013년부터 만 5세 이하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 아동에 대해서 표준 보육 비용을 전액 지원할 것입니다. 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해서는 만 2세 이하 차상위까지만 지원되는 양육지원수당을 만 5세 이하 모든 아동에게 지원할 것입니다. 3번, 4번이 이번에 추가로 들어간 겁니다. 새롭게.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이 노란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요. 국공립 보육 교육시설을 현행 20% 수준에서 40% 수준으로 확대해서 보육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보육비 지원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것보다는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보육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보육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육교사 등 보육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통한 보육 서비스 질 제고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무상의료는 잘 아시는 것처럼 2013년부터 17년까지 5년간 단계적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입원 진료비의 90%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환자 본인 부담 상한은 빈곤층 경우에는 100만 원까지고 소득이 많은 분들 경우에는 200만 원까지로 올렸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적 보편주의입니다. 보편주의를 채택하면서도 이제 소득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차등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들어간 내용이고 알찬 내용이 참 많습니다. 그거는 보고서 27쪽에서 30쪽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꼭 후에 한번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선진국형 의료체계 확립을 위한 보건의료 인프라 계획을 동시에 추진할 것입니다. 반값 등록금은 잘 아시는 것처럼 내년부터 대학생 등록금 수준을 부담의 기준으로 50%까지 줄여서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보고서의 쟁점이 되는, 핵심이 되는 지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방향은 보편지 복지 재원을 국채 발행이나 새로운 세금 신설 등을 통해 조달하는 방안은 명쾌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거나
국민의 조세 부담을 급격히 올리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세출 면에서 정부 스스로가 구조조정을 통해서 불급한 예산을 줄이는 차후 노력과 재정 지출 및 복지 계획을 선행할 것입니다. 세입 면에서 건강보험 부가체계를 혁신하고 왜곡된 조세체계를 정상화해서 세입을 확보함으로써 이 중산서민들의 부담 증가는 최소화시켰습니다. 우선 재정개혁부터 말씀을 드리면 MB 정부 들어서 크게 악화된 재정 건전성을 회복시키면서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여 나가기 위해서 재정 지출 계획을 통해서 소비성, 중복성, 선심성 예산과 시급성이 떨어진 예산을 삭감해서 진정한 국민 세금 가치의 실현을 추구하고 과도한 재정 팽창을 억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산업사회와 개발현대 시대에 중점을 뒀던 물적 자본에 대한 지출 비중을 줄이고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 지출 비중을 높이는 재정 지출 구조 계획을 강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4대강 사업 등으로 무너진 재정 규율을 재정립하고 예산 사업에 대한 사전 사후 평가를 강화해서 우선순위가 떨어진 사업은 정리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그 표에 있습니다. 재정지출 구조 계획을 통해서 2011년 기준으로 총 지출 309조 1천억 원에 3.5%에 해당하는 연간 10조 7천억 원의 절감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중복된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은 다 고려한 겁니다. 그럼 밑에 보면 연도별로 재정개혁을 통한 추가 가용 재원 규모를 보면 연평균 12조 3천억 원을 여기서 절감할 수 있고 2013년부터 2017년까지는 그 절감액이라고 되어 있는 그 숫자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13년에는 8조 4천억 원을 절감하고 2017년에는 14조 2천억 원이 절감될 것입니다. 한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개혁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복지 전달 체계를 개혁하는 것이고 건강보험 부가 기반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우선 현행 9개 부처에서 28개 복지급여가 지급되다 보니까 중복되고 낭비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혁신해서 중복되고 낭비되는 복지 예산을 절감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절감될 수 있는 규모가 8,600원입니다. 이것을 2013년과 2017년 기준으로 환산해 보면 거기 이제 숫자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건강보험 부가 기반을 확대하는데 우선 건강보험료 부가 체계를 개편할 것입니다. 직장 가입자에 대해서 현재는 근로소득 기준으로 근로기준이 아니라 근로소득 기준인데 소득이 빠졌습니다. 근로소득 기준으로 가세하고 있는데 이걸 종합소득 기준으로 가세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직장 가입자 중에 보면 고소득 피부양자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그동안 건강보험료를 부과시키지 않았는데 앞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해서 부과를 시킬 것입니다. 이것은 정부도 그저께 이미 발표를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2014년부터 국민적 동의를 구해서 국민건강보험료율을 조정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민간의료보험법 제정을 통해서 국민의 민간의료보험료 부담을 이제 우리가 의료보험을 무상의료로 가면 보장성이 강화되면 민간의료 부담이 적어집니다. 이 비용을 건강보험 지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전체적으로 보면 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두 가지 복지계획을 통해서 추가로 조달할 수 있는 규모가 연평균 6조 4천억 원입니다. 연도별로는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조세개혁입니다. MB정부의 감세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고 거꾸로 가는 정책이라는 것은 이미 판명이 났습니다. 이 감세 정책은 그렇지 않아도 낮은 조세 부담률을 2007년도 21%에서 2010년에 19.4%까지 낮추었습니다. 이것도 죄송합니다. 이 19.3은 예산상 숫자인데 19.4%를 좀 붙여주시고요. 그래서 조세 개혁을 통해서 조달할 수 있는 세수 증대 효과를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소득세를 내년 1월 1일부터 최고 수입이 내려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 추가 감세를 철회하게 되면 2013년에 1조 3천억 원, 2017년에 2조 9천억 정도가 더 들어옵니다. 법인세 최고 세율도 내년부터 22%에서 20%까지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2013년에 내리지 않으면 4조 3천억은 2017년에 6조까지 추가로 들어옵니다. 세 번째는 장내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대해서 증권거래세를 새롭게 부과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 원칙에도 합당하고 또 파생금융상품을 이용한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또한 최근 파생금융상품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과열 투기 현상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소속되어 있는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소위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기획재정위원회 법사위까지 통과돼서 현재 본회의 상정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큰 조세 마찰이나 이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비합리적인 비과세 감면을 축소했습니다. 지금 2007년에 그러니까 참여정부가 끝날 때 전체 조세 수입의 12.5%를 비과세 감면해 주었습니다. 근데 이 정부 들어오면서 이 비과세 감면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상 기준상 비과세 감면 비율이 14.3%거든요. 이걸 2017년에 12.5%까지 비과세 감면을 줄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2013년에는 추가로 늘어나는 세수가 6,200억 원, 2017년에는 8조원까지 늘릴 수가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음성 탄루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것입니다. 조세 부담의 수평적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은 우리나라 조세 정책의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입니다. 음성 탄루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를 통해서 세부담의 형평성도 제고하고 세입도 확보하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려고 합니다. 지금 2017년 기준으로 정부 기준대로 간다면 GDP의 지하경제 비율을 GDP의 17.5%까지 정도 가는 건데 이걸 우리가 행정력을 강화해서 16.7%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수가 2013년에 한 3천억에 대해서 2017년에 3조 3천억까지 추가로 들어옵니다. 지금 조세 계획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추가로 들어올 수 있는 규모를 모아놓은 표가 중간에 있는 표입니다. 이걸 연으로 따지면 연평균으로 따지면 약 14조 원이 됩니다. 5번 재원 조달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이 재정개혁, 복지개혁, 조세개혁 3대 계획을 통해서 추가로 재원 모을 수 있는 총 금액이 33조입니다. 그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계획에서 12조, 복지계획에서 6조, 조세계획에서 14조가 모아지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3+1 정책 시행을 위해서 쓰는 재원이 17조고 나머지 16조는 3+1 정책 쓰고 남은 돈인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자리 복지, 주거 복지,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일단 이제 보편적 복지 특위에서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을 내놓을 텐데 그런 돈으로 이제 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표는 보면 2013년부터 17년까지 재정개혁, 복지개혁, 조세개혁을 통해서 추가로 조달할 수 있는 가용재원 규모가 중간에 나오고요. 여기서 3+1 재원에 쓰는 돈이 나오고 이걸 제외하고 연도별로 얼마나 추가 남는 재원이 있느냐 그게 이제 나타낸 표입니다. 그리고 2013년에 7조 한 4천억 되지 않습니까? 이 돈들을 이제 추가로 이제 우리가 발표하는 복지 정책에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12페이지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쪽입니다. 이렇게 되면 조세 부담률과 국민 부담률이 어느 정도 늘어나느냐 이제 이 문제인데요. 13페이지 보시면 가운데 표를 보시죠. 지금 부자 감세가 없었을 경우 그러니까 참여정부의 조세 정책을 그대로 유지해 왔다면 2017년에 조세 부담률은 22.5% 정도 됐을 것입니다. 근데 이명박 정부에서 90조라고 하는 부자 감세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가면 2017년에 조세 부담률은 20.3%가 될 겁니다. 우리가 이번에 이렇게 조세 계획을 하고 난 후에 조세 부담률을 전망해 보니까 21.5%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MB 정부 20.3%보다는 한 1.2% 정도, 1.2%포인트 정도 높고 참여정부의 그 기조를 유지했을 때보다는 약 1% 정도 적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럼 이게 높느냐 남느냐 하는 표는 14페이지에 보시면 조세 부담률이 한국이 2017년 21.5%가 되는데 OECD 평균 25.8%입니다. 국민 부담률도 2017년에 28.7%가 되는데 OECD 부담률 34.8%보다는 아직도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제 진보 진영의 선진 복지 국가를 빠르게 달성해야 된다 하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약간 속도가 느리다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시행 가능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을 감안해서 이런 정도의 속도와 정도로 진행한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국민 부담률 전망은 13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14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민주당의 정책 기조는 MB정부의 정책 기조와 비교할 때 조세 수익을 적정 수준으로 늘리면서 필요한 재정 지출 규모도 이에 상응하게 늘려서 정부가 필요한 복지 정책을 실시하면서도 재정 수지와 국가 채용 면에서는 공히 건전 재정의 원칙을 견지하는 것입니다. 이 건전 재정, 균형 재정이 매우 중요한 저희 원칙입니다. 세계 각국의 재정 형태를 보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많이 걷어서 많이 쓰는 국가, 저는 이걸 A형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만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이런 북부 국가가 여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적게 걷어서 적게 쓰는 국가, 이걸 B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리고 적게 걷어서 많이 쓰거나 많이는 안 쓰는데 걷는 것보다는 많이 쓰는 국가, 이걸 C형이라고 나누어서 보면 현대 국가의 역할이 이제 국가 안보나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등 기본적인 기능의 양극화 해소, 고용 증진, 이런 복지, 교육, 노동 문제 등이 중요시되면서 이제 작은 국가로 B형은 유용성이 쇠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형 국가, 그러니까 적게 걷어서 많이 쓰거나 걷는 것보다 많이 쓰는 국가, 이게 이제 남미 국가들이 지금 이것 때문에 그 디폴트 재정 위기에 지금 처했는데, 이런 C형 국가들은 재정 위기에 봉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조세 부담과 국가 기능을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 그래서 A형과 B형의 중간 형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